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유다적 자유, 불간섭의 자유 모두 같은 말입니다. 리버테리얼리즘, 리버럴리즘과는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진보라는 말 자체가 불명확하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해외에 과거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진보 성향을 띠는 것 같으면서도 보수 성향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근데 얘네들은 나 진보적이야 라고 그럴 때에는 리버럴하다 라고 그냥 그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버럴리스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리버럴리스트라는 말 자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께 여쭤보는 건데요. 리버럴리스트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좀 막 사는 느낌? 거친 느낌? 상여자, 상남자 같은 막 사는 애들. 저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막 사는 애들. 막 살다가도 이혼도 당하고 막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막 살아서. 자기 주장이 세서. 리버럴리스트라고 그런 사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옛날 생각이 났나 보네요. 리버럴리즘과 리버테리얼리즘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공정한 자유, 정의로운 자유, 즉 공정해질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로워질 권리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공정으로 가는 권리로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나중에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그때 독립으로 준 선물이 지금의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서 만든 것을 이제 넣은 거예요, 미국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조그만한 이제 버전이 파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파리를 횡단 열차로 관통해서, 그러니까 경유해서 배낭여행 때 갔던 적은 있지만 파리 구경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실이 없어서 그럽니다. 나중에 그 관광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되신다면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길 한번 바라볼게요. 또 살짝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저희 프로의 특징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무엇일까가 이제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유는 지금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자유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분열이 생겨서 양극화가 형성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자유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변화하게 되고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공정성이 강조가 되고 평등한 자유가 보편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회 곳곳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시민주의, 자본주의적 복지국가형 모델입니다. 이때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중간에 대철학자 헤겔이 등장합니다. 헤겔. 남북 전쟁을 경험한 헤겔입니다. 강력한 분열과 양극화, 이때 등장한 철학이
실용주의입니다. 대륙은 같지만 체제도 다르고 인종 의식도 다르고 경제 체제 등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즉 같은 나라의 두 체제인 것으로 인식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쉽게 아픈 사실이지만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남과 북과 남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유럽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는 미국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할 철학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일종의 미국을 유럽의 짝퉁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짝퉁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요. 유럽의 지식을 빠르게 가져와서 자기네 것으로 발표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클럽의 이름이 이제 형 이상형 클럽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이 형 이상형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철학자, 정치학자, 과학자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의 사모임입니다. 본래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자기들만의 모임을 구축하는 이렇게 친구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사람이 실용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사람은 이전에는 실용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사용한 말은 이제 이와 비슷한 말을 사용한 사람은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실용주의라는 말을 미국의 가장 이상적인 자유주의자면서 이제 보수자입니다.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미국의 문제를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철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이들은 이제 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용주의란 무엇이냐? 여기서 실용주의는 문제 해결 철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문제 해결 철학, 프래그머티즘. 제가 이 프래그머티즘 가장 이해하시기 쉽게, 진짜 쉽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건 저의 이제 해석입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로, 이론적 실용주의가 무엇일까? 모든 가치를 없애버립니다. 유용성, 실용성만을 가치로 이제 보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선택적 실용주의입니다. 어떤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가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열린 사고 맥락에 따라 능동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실용주의입니다. 이 두 번째 선택 실용주의는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요. 이론적 실용주의라는 것은 자연 실용주의라고 저는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실용주의적으로 이 이론을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독일의 칼 슈미트, 빌리 브란트, 아우슈츠에 가서 무릎을 꿇은 그 뒤에 3인당 당수가 이제 슈미트인데요. 이분이 주장한 게 실용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비판했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원칙 있는 실용주의라는 것을 내세웠죠.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는 야만적 실용주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한국의 정치인이 이명박입니다. 이분도 실용을 내세웠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원칙을 버리는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든. 이 존 듀이나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는 독보적 가치 판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사회과학 계열에서 공부를 하고 특정 이념적 가치를 정해놓고 하나의 이념적 원칙을 나름 세워놓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그것에 맞춰놓고 이해하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386 세대, 486, 586 세대 등 2030 세대, MZ 세대, 이 전 세대인, 그러니까 저의 세대를 포함해서도요. 네, 저도 이번에 알겠는데요. 1980년부터 1988년 후기 밀레니얼 시대, 1989년에서 1999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이제 후기 밀레니얼 시대랑 정기 밀레니얼 세대가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정기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MZ 세대인 줄 알았는데요. 넓게 보자면은 저는 X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살다가 이제 나이 먹음을 느꼈습니다. 이 MZ 세대의 기준을 이제 어떻게 나누나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밀레니얼. 이러한 세대까지 모두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나이 이전 세대인 486, 586 세대는 그러니까 시대 이데올로기 속에서 많이 이제 폭풍적 시대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념의 홍수 속에서 굳이 자신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나름의 흐름대로 무의식적으로 흡수되었는지, 그런데 이 이념들로부터 벗어나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분별로서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이 이제 이재명 당 대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대본 없이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본래 말이 화가 나면 말이 빠른데 평상시는 말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신 분들 계시면은 2배속으로 들으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느려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특정 이념에 대해서 나리배를 내세우는 세계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실용 정치란 무엇이냐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긴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문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베트남 전쟁 때 존 듀이라는 큰 철학자가 사망을 합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서 찬성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러면서도 기회주의적 철학, 상대주의적 철학으로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학자가 이제 한 방에 훅 가라앉게 됩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찬성했다라는 이유로, 그 이후 이 자리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그러니까 변절한 거예요. 이 존 듀이라는 큰 철학자는 변절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였는데 기회주의적 철학과 상대주의적 철학으로 변절을 한 거죠. 변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가라앉게 되고 사망과 동시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자리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미국은 기존의 유럽의 철학이 아닌 자신들의 철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걸쭉은 그 점도지, 걸출한 철학자의 등장으로 세계 철학계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해서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사실 이 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후 철학 공부를 하지 말라라고 말까지도 했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누굴까? 사적 감정에 너무 제가 빠져갔네요. 너무 사적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나오십니다. 우리의 비트겐슈타인 선생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저 비트겐슈타인의 나름 저 자뻑이지만, 제 자뻑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비트겐슈타인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철학 공부하지 말라라고 해요. 나중 돼서 철학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장하시는데요. 너무 또 사적 감정 많이 드러났어. 그러면서 분석 철학이 이제 등장합니다. 비트겐슈타인 선생님이 등장하시면서 분석 철학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간이 이론으로 배워서 쓸 만한 자신의 철학, 그리고 자기 몸에 철학이 체화돼서 진정한 그러니까 체화가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철학자인 것이지, 학문 연구만 하는 것은 가짜 철학이고 그런 학자인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아주 숭고한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이십니다. 중간에 패스할게요. 저 너무 반가워서. 이때가 1960년대에서 70년대인데,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씨가 등장한 게 이때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패스할게요. 1970에서 60년에서 70년대인데, 이때를 거쳐서 80년대에 가는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80년대에는. 이때는 신실용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잠시만요. 당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분석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교수가 된다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 분석 철학은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다른 철학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 분석 철학이. 분석 철학 훈련을 받은 리처드 로띠가 분석 철학을 이제 철학조차도 구태의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실용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때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한 실용주의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원칙이 있는 실용주의,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란 그럼 무엇이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등장한 시대정신은 신자유주의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신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선고를 다 내립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는데요. 전 세계가 이때 파산 선고를 하는데요. 적어도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떠나서 트럼프는 당시대에 미국이 체화되어 있었던 안티 어벤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들은. 중산층이었던 미국의 백인 블루 컬러들이 미국의 제조업의 몰락으로 낙오하게 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엘리트 정치가 낙오한 미국에
이제 중산층이었던 블루칼라 층이 이제 이들이 외면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미국은 직장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의료보험이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뭐 마찬가지이지만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사라지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보험 수가가 우리나라보다는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죽기보다는 병으로 인해서 생사가 결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험 체계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라는 국회가 그들을 이제 블루 컬러들을요,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냉혹하게 방치를 했고 방관을 했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지지층들을 찾아다니면서 돌았습니다. 이동만 계속했대요. 이들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계속 돌아다녔대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트럼프에 대한 열광은 이런 층들은 이제 국가가 그렇게 되다 보니 투표도 하지를 않았어요. 하지 않게 되었고, 낙오자를 한때는 중산층에서 상류층이 갈 수 있었던 그런 단계를 꿈꿨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낙오자들이지만 사회가 자신들을 낙오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자랑스러워했던 미국인이라는 생각, 백인 남성, 낙오된 자들의 분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통했던 시대입니다. 트럼프가 나왔을 때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당시에.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당시 미국의 시대 정신이 체화된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이에요.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또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또는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시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이전에 대공황에서부터 한번 1970년대까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이 북미 유럽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1970년대를 기준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 등장한 시대의 정신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다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신자유주의 정신을 끝내는 시기였고 파산 선고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연을 합니다. 시대 정신을 한 20년 정도 후퇴시켜버린 것이죠. 그때 시대 정신을 이렇게 삼았으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20년 후퇴시켜버렸죠. 2008년도 이후 죽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 어떠한 국가에도 이게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대입하지 않았어요. 시대 정신으로. 1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죽은 신자유주의 체제라. 죽어갔는데 돌아다니는 것,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 후문이나 뒤쪽을 보면 학교 근처에 가면 어느 곳에 가든 만날 수 있는 나와 같은 나이, 나와 이제 동기였던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유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로 흐르는 역주행적 사고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때 뭐라고 했냐면요. 한 시대 정신이 끝나고 이후 바로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리켜 빈 공백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찾지를 못했잖아요. 시대 정신을. 갑자기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어디 가서 좀 이 말 쓰시면 있어 보이실 것입니다. 인터네그럼이라고 합니다. 인터네그럼. 말 그대로 인터네그럼. 이 뜻을 아시겠지만 왕조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른 왕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인터벌, 권력의 부재 상태, 시대 정신의 부재 상태인 인터네그럼입니다. 인터네그럼의 시대입니다. 부재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말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한 분은 이런 소리 뭐 이제 빨갱이십니다. 이분 빨갱이신데요. 이제 선택적 이제 실천적 실용주의라고 사실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선택적 실용주의라고 바꾸어 보겠습니다. 실천적 선택주의라고 다른 선배님들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말을 거꾸로 했다. 그러니까 실천적 실용주의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는 선택적 실용주의라고 제 언어로 바꿨습니다. 말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실수가 많네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발생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선택적 실용주의라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는 좋지 않을 경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취향과 취미에 문제일 수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사회 공통의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가치적 판단이 결코 옳은 것이고 모두를 보편적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취향과 취미의 문제로 봤을 때와 이제 이것을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공통의 영역에서 문제를 봤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누진세 같은 것이죠. 누진세가 좋고 나쁨의 문제, 종부세의 문제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금투세도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전에 이론적 실용주의를 저는 자연적 실용주의라고 말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적 실용주의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이제 기존에 다른 분들이 정의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이제 프래그머티즘이라는 것을 보고 두 가지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두 가지로 나뉜 것이 다른 분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제 용어로. 여러분, 이 자연적 실용주의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로 묶습니다. 단순한 취향적 문제와 경제 지배의 두 가지 문제로 이제 하나로 묶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놈의 새끼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 논리의 문제점은 노예제도를 반대할 때 주장하는 논거가 경제성장에 장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제가 고무줄 말씀드렸죠? 탄력적으로 고무줄처럼 노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국 정부로 비교해 보자면 쉽게 생각하면 박정희, 이명박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탄력적으로 도입하는, 실용주의적으로 이 이론을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독일의 칼 슈미트, 빌리 브란트, 아우슈츠에 가서 무릎을 꿇은 그 뒤에 3인당 당수가 이제 슈미트인데요. 이분이 주장한 게 실용정치, 실용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비판했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원칙 있는 실용주의라는 것을 내세웠죠.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는 야만적 실용주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한국의 정치인이 이명박입니다. 이분도 실용을 내세웠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원칙을 버리는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든. 이 존 듀이나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는 독보적 가치 판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사회과학 계열에서 공부를 하고 특정 이념적 가치를 정해놓고 하나의 이념적 원칙을 나름 세워놓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그것에 맞춰놓고 이해하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386 세대, 486, 586 세대 등 2030 세대, MZ 세대, 이 전 세대인, 그러니까 저의 세대를 포함해서도요. 네, 저도 이번에 알겠는데요. 1980년부터 1988년 후기 밀레니얼 시대, 1989년에서 1999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이제 후기 밀레니얼 시대랑 정기 밀레니얼 세대가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정기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MZ 세대인 줄 알았는데요. 넓게 보자면은 저는 X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살다가 이제 나이 먹음을 느꼈습니다. 이 MZ 세대의 기준을 이제 어떻게 나누나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밀레니얼. 이러한 세대까지 모두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나이 이전 세대인 486, 586 세대는 그러니까 시대 이데올로기 속에서 많이 이제 폭풍적 시대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념의 홍수 속에서 굳이 자신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나름의 흐름대로 무의식적으로 흡수되었는지, 그런데 이 이념들로부터 벗어나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분별로서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이 이제 이재명 당 대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대본 없이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본래 말이, 화가 나면 말이 빠른데 평상시는 말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신 분들 계시면은 2배속으로 들으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느려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특정 이념에 대해서 나리배를 내세우는 세계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실용정치란 무엇이냐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긴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문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베트남 전쟁 때 존 듀이라는 큰 철학자가 사망을 합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서 찬성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러면서도 기회주의적 철학, 상대주의적 철학으로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학자가 이제 한 방에 훅 가라앉게 됩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찬성했다라는 이유로 그 이후 이 자리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그러니까 변절한 거예요. 이 존 듀이라는 큰 철학자는 변절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였는데 기회주의적 철학과 상대주의적 철학으로 변절을 한 거죠. 변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가라앉게 되고 사망과 동시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자리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미국은 기존의 유럽의 철학이 아닌 자신들의 철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걸쭉은 그 점도지. 걸출한 철학자의 등장으로 세계 철학계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해서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사실 이 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후 철학 공부를 하지 말라라고 말까지도 했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누굴까? 사적 감정에 너무 제가 빠져갔네요. 너무 사적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나오십니다. 우리의 대 비트겐슈타인 선생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저 비트겐슈타인의 나름 저 자뻑이지만 제 자뻑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비트겐슈타인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철학 공부하지 말라라고 해요. 나중 돼서 철학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장하시는데요. 너무 또 사적 감정 많이 드러났어. 그러면서 분석 철학이 이제 등장합니다. 비트겐슈타인 선생님이 등장하시면서 분석 철학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간이 이론으로 배워서 쓸 만한 자신의 철학, 그리고 자기 몸에 철학이 체화돼서 진정한 그러니까 체화가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철학자인 것이지, 학문 연구만 하는 것은 가짜 철학이고 그런 학자인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아주 숭고한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이십니다. 중간에 패스할게요. 저 너무 반가워서. 이때가 1960년대에서 70년대인데,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씨가 등장한 게 이때가 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패스할게요. 1970에서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대인데, 이때를 거쳐서 80년대에 가는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80년대에는. 이때는 신실용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잠시만요. 당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분석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교수가 된다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 분석 철학은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다른 철학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 분석 철학이. 분석 철학 훈련을 받은 리처드 로티가 분석 철학을 이제 철학조차도 구태의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실용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때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한 실용주의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원칙이 있는 실용주의,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란 그럼 무엇이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등장한 시대정신은 신자유주의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신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선고를 다 내립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는데요. 전 세계가 이때 파산 선고를 하는데요. 적어도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떠나서 트럼프는 당시대에 미국이 체화되어 있었던 안티 어벤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들은. 중산층이었던 미국의 백인 블루 컬러들이 미국의 제조업의 몰락으로 낙오하게 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엘리트 정치가 낙오한 미국의 이제 중산층이었던 블루 컬러 층이 이제 이들이 외면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미국은 직장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의료보험이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뭐 마찬가지이지만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사라지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보험 수가가 우리나라보다는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죽기보다는 병으로 인해서 생사가 결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험 체계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라는 국회가 그들을 이제 블루 컬러들을요,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냉혹하게 방치를 했고 방관을 했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지지층들을 찾아다니면서 돌았습니다. 이동만 계속했대요. 이들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계속 돌아다녔대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트럼프에 대한 열광은 이런 층들은 이제 국가가 그렇게 되다 보니 투표도 하지를 않았어요. 하지 않게 되었고, 낙오자를 한때는 중산층에서 상류층이 갈 수 있었던 그런 단계를 꿈꿨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낙오자들이지만 사회가 자신들을 낙오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자랑스러워했던 미국인이라는 생각, 백인 남성, 낙오된 자들의 분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통했던 시대입니다. 트럼프가 나왔을 때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당시에.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당시 미국의 시대 정신이 체화된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이에요.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또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또는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시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이전에 대공황에서부터 한번 1970년대까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이 북미 유럽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1970년대를 기준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 등장한 시대의 정신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다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신자유주의 정신을 끝내는 시기였고 파산 선고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연을 합니다. 시대 정신을 한 20년 정도 후퇴시켜 버린 것이죠. 그때 시대 정신을 이렇게 삼았으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또 한 20년 후퇴시켜 버렸죠. 2008년도 이후 죽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 어떠한 국가에도 이게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대입하지 않았어요. 시대 정신으로. 1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죽은 신자유주의 체제라. 죽어갔는데 돌아다니는 것,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 후문이나 뒤쪽을 보면 학교 근처에 가면 어느 곳에 가든 만날 수 있는 나와 같은 나이, 나와 이제 동기였던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유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로 흐르는 역주행적 사고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때 뭐라고 했냐면요. 한 시대 정신이 끝나고 이후 바로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리켜 빈 공백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찾지를 못했잖아요. 시대 정신을. 갑자기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어디 가서 좀 이 말 쓰시면 있어 보이실 것입니다. 인터네그럼이라고 합니다. 인터네그럼. 말 그대로 인터네그럼. 이 뜻을 아시겠지만 왕조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른 왕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인터벌. 권력의 부재 상태. 시대 정신의 부재 상태인 인터네그럼입니다. 이 말 뜻은 아직 부재 중이다. 그런 것입니다. 권력의 부재 상태, 시대의 정신의 부재 상태인 인터네그럼. 이 말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신 분은 이태리 빨갱이입니다. 이태리 빨갱이 쉽게. 그람시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태리 빨갱이인 그람시가 사용을 했고, 우리나라에 비슷한 분은 얘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성공회대 교수 하다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 비슷합니다. 아, 이름 생각났다. 신영복 교수님, 신영복 교수님 정도 되시겠네요. 그람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인터네그럼이 등장할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는 박탈당하고 흑인이나 이민자들, 아무도 없는 저소득, 저학력, 차별, 이런 이슬람들 있잖아요. 시티즘적인 것인데, 이 피약증적인 것이죠. 한마디로. 인터네그럼은 분노와 증오, 혐오 속에서 이게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파시즘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당시 트럼프를 통해서 드러냈던 패권 국가로서의 도덕적 이상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이상이 상실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죠. 미국 분위기가. 트럼프를 만들어낸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증오의 원칙, 분노의 원천이 되는 것, 백인 생산직 근로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보가
어디에서 출발했나요? 여러분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로자들이거든요. 근로자. 노조의 핵심은 근로자입니다. 민주당 핵심은 근로자인데 어느 순간 이 민주당이 근로자들을 대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월스트리트를 대변을 하고 쉽게 말해 정치 귀족이 된 것입니다. 박탈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변해 줄 사람들을 못 만났었던 당시 트럼프가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점을 이용해서 저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조국 씨가 저는 트럼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시민들을 대변해 줄 것 같은 탄핵이라는 상황을 이용을 하고 민주당이 과거에 이재명 정책 시즌 2, 2를 겪고 나면서 1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시즌 1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시즌 1. 민주당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용해서 조국 씨는 민주당보다 조금 더 빠른 민주당의 새빙선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와 조국 씨를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준 사람은 아니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와 조국은 일맥상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도 아닌 것이 한마디로 소위 몇 년 전 세계에 이제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화상 회의를 했대요. 이때 회의의 주제는 코비드19 이후, 포스트 코비드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한 회의의 내용인데요. 한국은 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세계 석학들의 답변은 한국은 더 이상 모델로 삼을 나라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입모아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배울 모델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은 발전했다. 한국에서 오히려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 게 세계 각국의 숙제다.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 게 세계 숙제다라고 전 세계 그러니까 석학들이 모여서 화상회의를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리아?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데 세계 각국이 다 한국으로 찾아가서 배워야 한다. 근데 이게 숙제다. 석학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뉴스의 내용이. 저는 띄워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게 하는 방법을 열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보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발로 뛰고 손품을 팔고 하는 것과 남이 찾아준 자료를 띄워서 보여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라. 이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굵직한 제목 구성으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설명을 해봤고요. 나열한 게 이제 막 조금 두서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단련이 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최근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일본입니다. 무슨 이제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데 이스라엘도 문제이죠. 이란도 문제이고. 근데 최근 큰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미국과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든이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리스 역시 비둥비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이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잠시 유예시킨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화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해리스는 바이든이, 그러니까 미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거라고 시민들에게 당선이 된 바이든은 해결할 능력도 없었고, 처음부터. 근데 또 다시 젊은 해리스를 내세웠죠. 잠시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참, 현재의 정치 세력은 이미 천황시절이죠. 그러니까 천황시절 때부터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작동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치 체계는 완전 폐행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극단적으로 지체된 사람들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일본의 가장 극단적으로 지체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가장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아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에 없어져야 될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죠. 아베. 시진핑과 더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뭐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생각은 다 다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가 와야 하니까요. 아베가 사용한 정치수단은 트럼프와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베, 트럼프, 조국, 윤석열 다 같다라고 봅니다. 저는. 혐한, 혐중, 차별과 혐오, 동물적인 우월감, 철학적이지 못한 아주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은 중국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개인은 일본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특히 대통령은 일본이나 중국은 경쟁 대상이 아니거든요. 특히 중국은 경제의 파트너이자 외교 안보의 숙제이고 관리 대상이고 싫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갑자기 사드 배치한다라고 떠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는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는 전략이거든요. 미국이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사일 체계로 한국을 이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 발사되는 미사일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감지해내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대중 압박용, 전초기지이자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단일 무기가 아니라 소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과거를 이제 회상해봐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소련이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죠, 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만, 그러니까 소련의 미사일 기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보다 이런 사람들이 모르냐고. 남성을 떠나서 여자인 나보다, 일반인 나보다도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에휴, 미국이 전쟁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소련, 쿠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의 미국이 중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바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과거로 비유하자라면은 지금의 미국은 중국인 것이고, 그러니까 소련이 전쟁한다라고 했을 때 쿠바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보다 모를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장기말이 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스스로 장기말이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전문가한테 말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 전문가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빌려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다 보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미국 본토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탐지할 시간차가 클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발사 후 몇 분 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것을 땡기면 몇 초입니다.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미 의회가 말을 했어요, 심지어. 윤석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문재인 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지금 하나씩 되돌아보면요, 이런 부분을 다 따져놓고 봤을 때 일본 구구가 하는 혐오와 차별적 사고, 조국, 문재인, 윤석열, 이 세 사람의 모두 핵심 이 부분을 핵심 기반으로 말한 것이고, 분노, 보수의 수치심을 이용한 연속적 2번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그 후 정당성을 잃어버린 정당성을 구원하려고 나타난 게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잘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칼을 차고 휘둘러서 문재인 등을 감옥에 보내는 이 복수심, 대통령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버림받았던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칼로 소탕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대통령의 자격보다는 저는 소탕하려고 했던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미국인들 국민연금, 실제로 외국인들 국민연금 더 많다고 하잖아요.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약자들, 내 안위를 좀먹는 자들, 여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성가족부 다 이제 뭐 때려놓고 징벌적 정의감이라는 것입니다. 다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근데 역사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증오의 밭에서는 꽃이 피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 위치, 조건은 상당히 좋은 이 상호성을 갖고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거든요. 유럽에 비교해봐도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기회가 좋은데, 이때 세계 톱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 세계를 이끌어갈 주권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에 처해 있는 위치입니다. 불확실성을 확실성인 자기 주도적으로 바꾸는 것, 사회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평등의 자유, 차등의 자유, 최소 수혜자에게는 최대 이득을 주고 무지의 베일의 장막 뒤에 숨어있는 것들을 벗겨내고
수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사회적 약자라는 말로 배려하는 것 역시도 배려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수혜를 적게 받은 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게 해주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이란 말의 뜻이잖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입니다. 억강부약이에요, 이게. 평등의 자유, 차등의 자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고 무지의 베일의 장막 뒤에 숨어있는 것들을 벗겨내고, 억강부약. 강한 사람을 누르고 약한 사람을 부흥하게 해주자.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억강부약이라는 것은 존 롤스의 최대의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게 해주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비례의 원칙을 통해서 보완하는 전략으로 자신이 구상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할 때 불완성성을 보상해준다 또는 조치를 강구하는 길을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더 큰 선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라는 것은 정의로서 용납될 수가 없다.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계층 및 세대 갈등,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에 첨예하게 맞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한국 사회에 다시 한번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은 억강부약이라는 말로 당신의 철학으로 평등한 자유와 차등이라는 정의의 두 원칙을 통해서 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 대표님이 좋습니다.